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주말에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서 조용한 숲길을 걷거나 한적한 곳에서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진짜 제대로 힐링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어쩌면 그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생존 전략일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약간 주관적으로 느끼던 그 치유라는 감각이 말이죠. 이제는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규격화하는 거대한 합법적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일종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쁜 일상 속에서 복잡한 정보에 압도당하지 않고 트렌드의 핵심만 짚어내서 아하 하는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돕는 오늘의 심층 탐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이 꽤 방대하죠. 네네. 오늘 탐구할 핵심 자료는 바로 2026년 4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문서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법안이 기존 관광 숙박 산업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던지고 있는지 분석한 숙박 전문 매거진의 심층 기사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지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좀 무분별하게 소비해 오던 웰니스나 치유라는 단어가 이제 국가 법령에 의해 아주 구체적이고 제도화된 잣대 위에 올라섰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을 제가 좀 명확히 세워봤는데요. 새롭게 제정된 이 시행령의 구조를 파악하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서비스업과 시설업의 명확한 차이를 분석해 볼 겁니다. 또 대학원 사례를 통해 실무적인 뇌파 측정 테러피 준비 과정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법안이 가져올 뜨거운 논란까지 아주 깊숙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부터 짚어봐야겠네요. 도대체 법에서는 무엇을 치유관광자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제가 그 시행령 제2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산림이나 해양, 강, 호수, 정원, 섬, 여기까지는 당연한 자연자원이니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그렇죠. 흔히 생각하는 힐링의 공간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항목들이 진짜 제군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예, 미술, 음악, 무용, 체육, 명상, 차, 약초 같은 무용자원은 물론이고요. 공간자원으로 맨발 걷기 길, 둘레길, 사찰, 한옥에 심지어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까지 꽉 묶어두었더라고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요. 국가가 왜 이렇게 세세한 활동과 공간까지 구체적인 자원으로 고시했느냐는 큰 그림입니다.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건가요? 그동안 치유나 힐링 산업은 사실 진입장벽이나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누구나 산속에 공간을 차려놓고 여기는 치유의 공간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법으로 자원을 규격화해주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명확한 토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막연했던 비즈니스에 확실한 설계도가 생긴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내가 기획하는 맨발 걷기 길 프로그램이나 한옥에서의 다도 클래스가 단순히 기분 좋은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는 국가공인 치유 관광 사업의 핵심 자본이 된다는 뜻이니까요. 와, 추상적인 개념을 완전한 비즈니스의 실체로 만들어준 거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엿보고 계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와닿을 이야기를 해보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사업 등록 요건에 대한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이 산업에 뛰어드는 길이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뉜다는 점이었어요. 바로 치유관광 서비스업과 치유관광 시설업입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이는데 요구하는 조건의 무게감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네, 그 두 가지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치유관광 서비스업을 볼까요? 이 업종은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거창한 시설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시설이 없어도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죠?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연평균 주 1회 이상 상시 운영하거나 아니면 직접 운영하지 않고 프로그램 기획이나 컨설팅 비즈니스만 해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획만 해도 된다는 건 정말 파격적이네요. 인력 요건도 꽤 심플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문체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 딱 1명만 확보하면 됩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개인 전문가들이 시장에 유연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반대로 치유관광시설업의 요건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더라고요.
네, 시설업은 훨씬 미겁고 엄격합니다. 치유관광 전문 프로그램도 2개 이상 상시 운영해야 하고요. 전문 인력도 당연히 필수고,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허들이 하나 존재하죠. 아, 저도 그 부분 숙박 전문 매거진 기사에서 읽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반드시 관광진흥법상 특정 관광사업으로 등록된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조항 맞죠?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산업계에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핵심 쟁점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시설업으로 등록 가능한 업종이 호텔업, 전문요양업, 종합요양업, 숙박을 겸하는 한옥체험업, 그리고 관광 펜션업 정도로 아주 좁게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뒤집어 생각하면 진짜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네, 기존에 힐링을 제공하던 수많은 공간들이 제외된다는 뜻이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주말에 흔히 힐링하러 가는 일반 숙박업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시골 정치 느끼는 농어촌 민박업, 그리고 요즘 자연치유의 대명사인 야영장업, 그러니까 캠핑장들은 이 공식 무대에서 전면 제외된다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산업인 만큼 초기 품질 관리와 인프라 수준, 그리고 안전성에 절대적인 방점을 찍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5성급 호텔이나 종합 리조트가 서비스 퀄리티를 통제하기 수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치유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체계적인 시설을 원했던 거죠. 하지만 기존에 숲속에서 소규모로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자연 친화적인 농어촌 민박을 하던 분들에게는 이것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솔직히 소비자 체감상으로는 비 오는 날 산속 캠핑장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얻는 치유가 훨씬 본질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풀뿌리 웰니스 업계의 반발이나 파장이 만만치 않겠어요? 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합니다. 이 법령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이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앞으로 이 산업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도의 논란이 어떻든 간에 시간은 흐르고 법은 시행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타임라인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던데요. 네, 시행 시기에 대한 유예기간 규정이죠. 법 자체는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앞서 강조했던 그 전문 인력 확보 규정은 1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즉 2027년 4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1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1단계 준비는 명확하네요. 문체부 지정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나 자신이 혹은 내 직원이 전문 인력 자격을 확보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모든 비즈니스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막 찾다가 진짜 놀라운 사례를 하나 발견했어요. 국립공주대학교 스마트의료 웰니스관광대학원 사례인데요. 치유관광이라는 단어가 법적으로 세팅되기도 한참 전인 2016년에 이용근 교수가 이 대학원을 신설해서 운영해 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선고안이죠. 법 시행보다 무려 10년을 앞서서 인력 양성과 실무 프로그램을 준비해온 겁니다. 맞아요. 이 대학원의 준비 과정을 보면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엄청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제 시선을 완벽하게 사로잡은 게 바로 K-메디웰의 요가 명상 테라피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 프로그램이 앞서 우리가 짚어봤던 시행령 제2조의 자원들을 어떻게 현장에서 엮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명상이라는 무형 자원을 중심에 두고 있죠. 그리고 이 요가 명상 테라피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창한 숙박 시설이 없어도 이 프로그램을 연평균 주 1회 이상 운영하는 시스템만 잘 갖추면 네, 인력 1명과 함께 곧바로 치유관광 서비스업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무기가 있더라고요. 단순한 기분 전환용 명상이 아니라 뇌파, 즉 EEG 측정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테라피로 발전시켰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2026년 이후 치유관광 시장의 승패를 가할 게임 체인저입니다. 기존 힐링 프로그램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을까요? 그냥 고객이 오늘 푹 쉬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주관적인 느낌 외에는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 아닐까요?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었죠. 그런데 뇌파 데이터를 도입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치유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고객 뇌파를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해서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로 결과를 바로 보여주는 거군요. 네, 스트레스 지수를 나타내는 베타파가 수치상으로 몇 퍼센트 감소했고 심신의 안정을 의미하는 알파파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시각적인 데이터로 즉각 증명해내는 거죠. 와, 이거 진짜 강력하네요. 그냥 차 한 잔 드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라고 하는 거랑 저희 테라피 이수 후 뇌파 안정도가 40% 향상되었습니다 라고 수치를 들이미는 건 마케팅 차원에서 파괴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을 위해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 청사진을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어떤 모델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거대한 자본 없이 서비스업으로 승부를 본다고 가정해보죠. 시행령 제2조에 있는 살림, 맨발 걷기길, 명상, 그리고 차, 이 네 가지 자원을 엮는 겁니다. 자원 4개를 융합하는 거군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고객이 도착하면 가장 먼저 뇌파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공주대 대학원 사례처럼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의 가이드에 따라 숲속 왼발 걷기길을 30분 정도 걷게 하죠. 발끝의 감각을 깨운 뒤에 고즈넉한 한옥 공간이나 숲속 데크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깊은 명상에 들어갑니다. 명상이 끝나면 다시 뇌파를 측정해서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불안정했던 뇌파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변했는지 데이터 리포트를 제공하는 거죠. 이런 과학적 프로세스와 전문 인력 딱 한 명만 있다면 시설 없이도 당장 최고의 차별성을 가진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머릿속에 사업 모델이 확 그려지네요. 그런데요,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운영을 잘하면 국가에서 어떤 프리미엄 혜택 같은 걸 주지는 않나요? 노력한 만큼 눈에 띄는 훈장이 필요할 텐데요. 당연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수 치유관광시설 인증제도입니다. 아, 우수 인증. 이거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서 이 인증 마크를 획득하면 공식적인 홍보망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심사 기준도 단순히 시설의 화려함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접근성, 프로그램의 연계성,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뇌파 측정 같은 객관적 데이터를 미리 축적해두면 이 심사받을 때 치유 효과를 증명하기가 훨씬 수월하겠네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데이터만큼 심사위원을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는 무기도 없으니까요. 참고로 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요.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할 때도 문체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자격 승계가 가능합니다. 잘 키운 인증 마크 하나가 엄청난 무형 자산이 되는 거네요. 하지만 혜택이 크고 권위가 있는 만큼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페널티도 확실하겠죠. 매우 엄격합니다. 정식으로 우수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비슷하게 꾸며서 소비자를 기만할 경우 가차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액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1차 위반 시 4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으로 누적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투명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죠.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다가온 2026년의 치유관광산업은 더 이상 감성적인 인테리어나 분위기에만 의존하는 막연한 영역이 아닙니다. 뇌파 측정 같은 과학적 데이터, 국가가 지정한 엄격한 전문 인력, 그리고 치밀한 프로그램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원에 맞춰서 진입장벽이 낮은 서비스업으로 영리하게 파고들지, 아니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시설업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을지 전략적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방대한 자료들을 함께 분석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조금은 도발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국가가 공인하고 혜택을 주는 치유관광시설은 호텔이나 대형 리조트처럼 거대 자본과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곳들로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흙내음을 가장 가까이서 맡고 자연과 교감하던 숲속 캠핑장이나 소박한 농어촌 민박집들은 이 공식 무대에서 철저히 제외되었죠. 네, 그게 이 제도의 가장 뼈아픈 역설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치유라는 본질적인 경험은 거대 자본이 만든 통제되고 럭셔리한 시설 안에서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까요?
아니면 제도의 테두리 밖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진정한 풀뿌리 웰니스 문화가 국가 인증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버릴 만큼 독자적이고 강력한 그들만의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낼까요? 아, 이 법안이 한국의 힐링 문화를 어떻게 양분하고 진화시킬지 여러분도 꼭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럭셔리한 제도의 울타리 아니냐, 투박하지만 진실된 생태계냐, 정말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핵심을 찌르는 통찰입니다. 법과 제도가 힐링의 모든 본질을 담아낼 수는 없으니까요. 들으시는 여러분 각자만의 정답을 찾아보는 것도 훌륭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잡한 법령과 산업의 흐름을 아주 예리하게 해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와 나눈 이 분석이 여러분의 새로운 비즈니스 통찰에 강력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도 세상의 흐름을 꿰뚫는 놀랍고 예리한 지식을 가득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